네, 이어서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의도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가 서서히 입을 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을 향해서 맹 비난했는데요. 지난 그 취임 100일 그 맞이한 그 날도 조용히 지나갔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방어 모드로 돌변한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네. 그 당대표 정도 되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취임 100일쯤에 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봄직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당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소회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이러이러하다. 여기서 여당은 이걸 잘못했고 야당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되고 그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는 없이 검찰에 대해서만 주로 비판을 했어요. 그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이 뭐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죠. 더더군다나 지금 당내에 많은 또 의원들은 점점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만 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 또 요즘에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이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좀 민주당으로서는 역시 이재명의 한계,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뭐 아쉬움이 많죠.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당대표로서 측근들이 지금 다 물의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다 구속이 됐는데 이런 상태라면은 대국민 메시지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었다. 아쉽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회견은 뭐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질문은 쏟아졌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법 리스크 질문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죠. 실장이 이번 주에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기소가 되거든요. 네. 그건 뭐 거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구속 만기일이 이번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쯤 주말 전에 금요일쯤에는 기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중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연시 1월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마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되면 대격돌을 향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자기의 정치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를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연말 연시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격돌과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민주당의 진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진짜로 중요한 시간이 개시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건 네.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그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현욱 의원이 측근들 방탄 빼고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공천권 내려놔라 다른 대선 후보군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그 이 대표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부와 여당의 뭐 실수든 실책이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만을 방탄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좀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도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없다. 이거 사실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당대표에 대해서 또 많은 그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던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 아닙니까? 네. 또 박영선 전 의원은 공천권 내려놔라. 이재명 당대표 다른 대선 후보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당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분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당대표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분당 얘기 나오고 또 공천에 대한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것은 뭐 단순한 그 흐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지도력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 뭐 정리되거나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 때문에 검찰의 소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예정이 됐다고 봐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는 점차 횟수도 많아지고 또 이 참여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 똑같이 변화 없이 한다면은 모르죠. 분당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그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 대장동 자료를 전달했었다. 이런 이제 그 폭로를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계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네. 현재 이 상황을 이낙연계에서는 그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를 우리가 한 1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네. 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기억의 메모리가 짧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 8월 말, 8월 30일 그때 인터넷 매체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보름쯤 뒤에 9월 중순에 신문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때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근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넘어갔다는 얘기만 있지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도대체 녹취록을 받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 당시에 윤영찬 의원이 캠프에 있었는데 네. 윤영찬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직접 그 녹취록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같은 녹취록을 검찰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요. 윤 의원에게 와가지고 좀 같이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윤영찬 의원이 그 매일 회의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도대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녹취록은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거다. 그리고 녹취록이 넘어올 가능성은 일단 없고 녹취록이 있다고 해도 설사 윤 의원 본인한테 이것을 갖다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끝났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전달했다는 그 정황에 대한 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9월 달에 난리가 나고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건데 그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이제 1년여가 지금 지난 뒤에 법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끝난 얘기고요. 윤영찬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리가 됐는데요. 상황이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남욱 변호사가 지금 재판에 매주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그 개딸을 중심으로 한 재명인의 마을의 그 회원들이 남욱 변호사 얘기 전부 거짓말이고 나쁜 사람이고 뭐 계속 욕을 하는데 이 얘기 이번에 지금 물으신 네. 그 얘기 녹취록을 윤영찬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 얘기는 남욱 얘기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욱 변호사 얘기만 나오면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욕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만은
아, 남욱 제대로 얘기했네 이러니까요. 네. 이렇게 선택적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감탄고토하는 거죠. 맛있으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그런 거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법정 증언이나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통해서 경선 자금을, 그 당시 경선 자금을 건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김용 씨가 그걸 가지고 광주하고 호남을 돌면서 경선 자금을 썼다고 지금 증언을 했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별로 호남에서 이낙연 캠프가 덕을 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낙연계에서는 현재 그 남욱 변호사가 왜 이 발언을 했다고 그 추측을 들은 거죠. 들은 거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을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미 9월달, 그 내용은 9월달에 상황이 정리된 거고요. 상황이 딱 하나 바뀐 건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당 쪽 상황 볼까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당 셈법이 참 복잡해 보입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고 또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 당권 주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왜 심판이 나서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들의 좀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데 이게 계파 갈등의 신호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당대회 앞두면은 늘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또 이제 당대표,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이런 당의 지도부는 당연히 앞으로 다가오는 그 전당대회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수도권, 청년, MZ세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의 앞날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그 성패를 걱정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걱정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 원내대표가 이 정기국회 내 뭐 지금 안에 있지만은 그 이런 그 앞으로 전당대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출마를 염두에 둔 많은 의원들이, 전당대회 이제 당 대표로 말이죠, 나온 사람들이 조금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좀 없지 않느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당원들이나 의원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 평균적인 저는 심리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뭐 그런 말 할 수 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거, 그러니까 MZ세대, 수도권, 청년층,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도층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당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꼭 인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누구는 안 돼, 어느 출신 누구는 안 돼라는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집안 싸움이죠, 말 그대로. 예, 이렇게 좀 건설적인 이런 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다. 왜냐, 당 지도부를 뽑는, 당 대표를 뽑는, 더더군다나 내후년에 어떤 공천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번에 차기 지도부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도의 뭐 분란이라 그럴까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보군을 쭉 열거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후보군 바깥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제 거론이 되면서 말이 더 이게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 의원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현재 그 직책으로 봤을 때 조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대구에 있는 당원 모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질문이 한동훈 대망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에서 여기서 지역 얘기, 세대 얘기, 네. 윤심 얘기 다 나온 거죠. 공천 잘할 사람은 사실은 윤심을 잘 이행할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건 뭐 앞뒤 증거를 맥락상 가지고 그러면 네. 뭐 앞뒤 맥락이 예, 그건 지목을 위한 그렇죠. 이게 예. 이 정도 그 분위기에서 이 정도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아무개는 상해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것은 에드벌룬이고요. 이것은 윤심을 어느 정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당심에도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윤심이 분명히 여기 실려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금방 얘기했던 아무개는 아웃이고요.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딱 보면은 이준석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쳐내놓고 이준석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표로 출마하면 민주당 입장은 뭐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환영입니까? 네, 아유 환영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이번에 안 생각이 나간다. 없다. 예, 네.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뭐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 할 일도 많은 장관인데 자꾸 이런 그 소문 나는 게 정말 이해 안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얘기가 차출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차기 당대표설은 조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 공부 모임이 간혹 생기는데 공부 자체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그 생각이라고 드는데 친윤계의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이 그동안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범을 했는데 115명의 전체 국힘 의원 중에서 71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친윤계 결집에 나섰다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 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게 민들레라고 그래서 윤들레라고 저는 장명을 했고요. 네. 윤들레가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 또 다시 출범을 한 건데 국민 공감이다기보다는 윤통 공감일 가능성이 높죠. 저는 뭐 이분들 누구누구일지 관심이 가는 것보다는 안 간 분들 40명 정도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국힘 쪽에도 이렇게 배짱이 있는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가고요. 네. 이분들 리스트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언론들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싶고요. 지금 공부 모임 그리고 뭐 공부 모임이라는 게 사실 의원들 공부 모임은 빤하거든요. 내용보다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하여튼 이 윤핵관들이 몇 사람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별로 본인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 앞에서나 국민들 앞에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거의 공표하다시피 한 사안들이 몇 건 있었고 이래서 그건 뭐 사실 공개된 비밀일 겁니다. 그래서 좀 잘해보자라는 다지기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힘이 있는 데는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화면에 이제 그 원로 김영석 교수의 이제 모습도 보였는데 정말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지 않은 44명의 그 의중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도 과거에 뭐 아주 엄청난 그 계파 모임 소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그런 거 네. 많이 했죠. 우리 뭐 함께 내일로도 했었고 그런 이제 계파 모임으로 해석되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70명 정도 모이면 사실 공부 어렵습니다. 옛날 중학교가 한 반에 한 70명 있었던 네. 거예요. 예, 70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한 마디씩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보험 들어놓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아마 꼭 계파 모임이다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보통의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굉장히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이런 때 윤석열 정부가 잘 안착해가지고 그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출발부터 사실 삐거덕 됐었죠. 솔직히 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상당히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앙금이 있는 그런 얘기 좀 네. 했죠. 신경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인데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계보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웃깁니다. 조금 넌센스예요.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당 의원들의 그냥 모임이다 생각하지 뭐 공부 모임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 아마 주로 이제 이렇게 어느 분들 저명 인사들을 뭐 이런 분들 초청해서 얘기 듣겠죠. 하지만은 이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도 그렇고 총선이 다가오는데 당을 그럼 어떻게 잘 변화하고 개혁시킬 것인가? 네. 요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정말 당을 살리는 거지. 지금 뭐 70명, 80명 보이는 게 뭐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좀 꼭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네, 그 당권 구도를 볼까요? 그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과 연달아 만나면서 윤심으로 주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의원인데요.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시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국민의힘 내 당권 구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지금 이제 나서는 분들만으로 이게 주자가 이제 이렇게 후보군이 형성되는 건지 정말 또 모릅니다. 내년 또 상반기에 또 어느 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크게는 뭐 두 부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도와줘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강한 그러니까 윤심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후보군이 있겠죠. 당연히 네. 또 여당으로서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윤심보다 민심이잖아요. 또 당심이고 네. 그런 이제 후보군이 있는가 하면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이죠. 이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중도층이나 어떤 당 외부에 굉장히 어필하려고 하는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두 부류가 아마 앞으로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 전대를 앞두고 이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윤심에 기대거나 윤심을 구애하는 이게 대통령은 말을 못하죠. 사실은 대통령은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도 얘기 잘 못합니다. 아무리 측근들이 있어도 그게 세워나가는 순간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역풍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윤심이야라고 주장들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옆에서 관전하기에는 김기현 의원은 나오지 말라고 아마 다독거리느라고 만난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유승민을 주저앉히느냐 깔아앉히느냐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골 출마자나 매번 그냥 나오는 분들이 몇 분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제하고 나면 후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짧게 좀 답변을 시간 관계상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합당한 엄벌이냐 아니면 과잉 대응이냐 이렇게 이제 양쪽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이 장경태, 김종대 두 전현 의원들 했고요. 고발했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김의겸 의원 고발했고 그래서 벌써 3건인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 아닌지 가려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뭐 말은 맞죠. 뭐 가짜 뉴스와 전쟁을 하자. 뭐 말은 맞는데 지금 이게 과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인지 아닌지는 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요.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뭐 어떻게든지 없애야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유난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소 고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뭐 생각도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좀 해봅니다. 하지만은 김어준 씨나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 수년 동안 좀 악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근거 없이 어떻게 한번 이 정권 흠집 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법적인 그 해결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방어에 나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구도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